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한국사를 담당하는 IM문구쌤 허은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인 4대 교린 관계와 또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 양란의 전개 과정과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은 간단히나 해놓고 필기는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저의 설명을 따라서 교과서를 가지고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지식으로 확실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시작합니다. 한국사는 IM문구쌤. 조선은 양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그러면 조선의 전기는 어떤 외교관계를 취했을까요? 명나라한텐 사대를 하고 여진과 일본, 유구나 기타 다른 나라들한텐 교린 정책을 취했습니다. 성리학적 유교 질서에 따라 큰 나라를 우리가 섬긴다 라는 의미로 조선에게 있어서 명나라는 4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명나라랑 사이가 좋았었던 건 아닙니다. 고려 말 우왕과 최영이 유동정벌을 단행했었던 것. 그렇지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림으로써 정세가 급박하게 바뀌죠. 그렇지만 사실 태조 이성계도 이 건국 초기에는 정도전과 함께 유동정벌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랑 조선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러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에 이제 사절로 가면서 관계를 회복을 시키고 또 태종 때부터는 4대 관계가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면서 조선은 명으로부터 명나라 황제의 연호를 받았고 또 조선에서 나는 물산들과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황제폐하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선에서 온 누구누구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와 진짜 힘이 없어도 이렇게 힘이 없을 수 있을까? 중국을 섬기다니 말이 돼요? 라고 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국제관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나가고 비위를 거슬렀다가는 답이 안 나오는 큰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유학에 간다 그래서 그게 비굴한 걸까? 외교는 사실 전략이고 계산이에요. 조선은 명나라한테 사절을 엄청 보냅니다. 황제폐하 생신 축하드려요. 황태자 전하 생신 축하드려요. 별 명복을 다 갖다 붙여가면서 명나라한테 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사절 좀 그만 보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조선은 이 명나라와의 4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왕이 바로 세종이었거든요. 의외죠? 왜 그랬을까요? 명은 아무래도 동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발달된 문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최신 문물을 얻으려면 명나라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나라도 조선한테 공물을 받으면 안녕 꿀꺽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베풀어야 되는 거여서 선물을 돌려주다. 회사 이거는 컴퍼니 할 때 회사가 아니라 진짜 선물을 돌려주다. 몇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형님 나라고 황제 나라고 겁나 짱 센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베풀 때도 작게 베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관계를 보실 때 진짜 조선한테 너무 굴욕적인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상황을 딱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뭐지? 그거를 쭉쭉쭉쭉 빨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나 또는 우리나라 안에서나 굴욕적이야 뭐 그런 기분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기분을 안 느끼려면 일단 국력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랑은 4대 관계를 채택했었고 여진족이랑 일본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대할 때는 강하게 나가고 이거를 좀 꼬시면서 살살살 회유시켜야 될 때는 온건책을 같이 썼습니다. 자, 일단 여진부터 볼게요. 고려 때부터 여진은 엄청 쳐들어왔었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만들어서 치고 그다음에 동북구성 쌓았었다. 이것까지 했다가 이자겸이 정권을 딱 잡았을 때 금나라 세워서 고려한테 4대 관계를 요구했었다. 배웠습니다. 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멸망하고 나서도 계속 부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조선의 국경을 계속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겠어요? 그래서 세종이 김종서와 최윤덕을 시켜서 사군육진을 개척합니다. 육진은 두만강유역, 사군은 압록강유역 이렇게 해서 개척을 해놓고 윤관이 동북구성을 쌓아놓고 여진한테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게 고려 사람들이 거기 살지를 않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춥고 척박한 땅인데 누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금은 엄청 무겁게 내는데, 그래서 삼남지방,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지방에 살던 사람들을 위로 이사를 시킵니다. 이게 강제로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그래서 3인 정책이라 하고, 우리가 조선 전기 행정 체제에 대해서 배웠을 때 관리들은 상피제와 임기제라는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척들끼리는 같은 관서안에서 근무하는 걸 피한다. 그리고 영원히 그곳에서 관리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임기가 있어서 돌고 돈다. 이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이 여진족 관련된 국경 지역에서는 그게 예외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토착민들 중에 유력자들한테 관리로 삼는 겁니다. 이게 토관제도였어요. 하지만 여진족 입장에서도 조선의 문물과 식량 이런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 쳐들어온 거였거든요.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그래서 조선은 일단 여진에 대한 온건책으로는 이 한양 땅에다가 여진의 사신을 맞이할 수 있는 장소인 북평관을 세웠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국경 지역에다가 무역소를 차려서 제한적이지만 여진과 조선이 서로 필요한 문물들을 공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뒀습니다. 자, 그다음엔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도 고려 말 왜구가 엄청 심하게 쳐들어왔었다. 그걸 토벌하는 과정에서 시등 부인 세력들이 성장했었다라고 배웠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했어요. 그게 조선 초기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원년 때 태종의 주도 하에 이종무라는 장군을 시켜서 쓰시마 섬을 정벌합니다. 완벽하게 쓰시마 섬을 조선 영토로 만든 거는 아닌데, 쓰시마 섬 도주가 알겠으니까 적당히 할게, 우리가 좀 진정시킬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나서야 이제 이 쓰시마 섬 정벌을 멈추거든요. 그리고 조선은 일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조선도 명나라한테 선진 문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엄청 사절을 보내는 것처럼 일본도 조선을 통해 명나라의 문물, 또 조선에 있는 문물들을 일본 걸로 가져가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고려 말에 원나라에서부터 문익점이 목화씨를 얻어왔잖아요. 지금도 씨앗이나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밀무역, 밀수입 이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문익점이 밀수를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옷 생활이 엄청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진짜 겨울에도 모시옷 입다가 이제는 좀 따뜻한 면옷과 속옷을 입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일본으로 건너갔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무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측에서는 현재 울산인 연포, 현재 부산인 부산, 그리고 경남 창원인 제포, 이 3포를 개항해주고 제한적이지만 이 일본과 무역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개해약조를 세종 때 채택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세종 때에 좀 체계를 잡아가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6세기로 건너오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더 조선으로부터 무역을 좀 가져가고 싶은데 조선에서는 자꾸 깔짝깔짝 주니까 감질 난 거예요. 그래서 연포, 부산포, 제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삼포외란이에요. 근데 워낙에 난이 컸었기 때문에 임시기구였던 비변사를 설치를 해서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인종 죽고 나서 명종 때에 크게 을묘해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랑 조선이 전쟁을 더 일찍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죽하면 임시였던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되어서 전쟁 뒷수습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하죠. 왜 이렇게 무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냐? 역사에서 한 왕조가 500년 이상을 가는 건 정말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국도 긴 왕조가 300년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씨성을 가진 왕가에서 한 나라를 이렇게 유지를 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조선 전기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 배울 때 군대 문제를 봤었잖아요. 굉장히 체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이 군역을 잘 지고 세금 문제도 잘 내고 그랬을 때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군대를 가게 하니까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도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안으로 국방력이 무너지네? 그거 이렇게 크게 터졌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일본은 사실 100년간 전쟁에 시달렸던 전국시대였어요. 그거를 통일했던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럼 전쟁에 신분이 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사실 전리품을 보고 일으키는 거거든요. 국내 안에서 통일을 하면 뭐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따랐던 무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콧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을 돌렸던 게 조선이에요. 일본의 위기를 저 조선 침략을 하면서 좀 해결을 해볼까? 이 일본의 태도는 일제강점기 때도 또 태평양 전쟁 때도 나타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 전역을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조선에 명나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을 빌릴게. 왜냐, 명나라 치러 갈 거거든. 정면가도라는 명분으로 조선한테 도발을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자, 1592년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었던 큰 전쟁인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하고 그 안에 쌓여 있었던 불만을 조선에다가 풀었던 참 어이없는 전쟁이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보통 무사의 나라, 조선은 선비의 나라라고 칭합니다. 사고방식도 엄청 달라요. 특히나 일본은 100년 이상을 전쟁으로 시달렸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하면 그들은 이미 이골이 났었던 거고, 지도자는 전쟁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의 백성과 성을 끝까지 지키는 자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부산포를 시작을 해서 파죽지세의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진격을 합니다. 송상현이 지키고 있었던 동래성은 정말 최선을 다해 막았지만 어쩔 수 없이 무너지고요. 일본은 조선 왕만 잡는다면 명나라를 점령하고 그 이후에 큰 대륙당이 일본의 땅으로 만들리라 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을 가지고 입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불러서 내 명나라 황제께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직접 가서 아를 테니 너는 이 국내에 남아 백성들을 지켜라 하면서 조정을 나눠버립니다. 그걸 분조라고 해요. 그래서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신하들과 함께 의주로 피난을 가서 명나라 황제에게 도와주십시오 황제폐하, 구원병이 필요합니다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은 조선 국내에 남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전쟁 수습을 하게 되죠. 아마 그러면서 그는 실상을 봤을 겁니다. 지도자의 무능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백성에게 어떤 피해가 가는지, 나라의 힘이 약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는 배웠을 테죠. 조정은 무능했지만 진실한 군사들과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조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었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도를 한번 간략하게 그려보자면 전쟁은 보급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병사들도 먹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본국에서 식량을 가져오긴 무리가 있었으니까 조선의 곡창지대였던 전라도를 노리게 됩니다. 일단 한양까지 파죽지세로 쭉 가서 요동까지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보급은 전라도를 거쳐서 배로 여기도 실은 다음에 가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수도까지 가는 거는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전라좌수사 이순신에 의해서 이 전라도 곡창지대 털기 작전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전쟁은 바로 하객진 전법을 통해 외구의 배를 박살을 냈었던 한산도 대첩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순신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의 그 가진 능력이나 그 열정을 절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였고 가지고 있는 재원도 부족했거든요.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고 군대 조직은 아예 무너져서 이게 군대냐 싶을 정도로 조선의 군대는 사실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조건들을 잘 파악을 하고 일본군을 유인을 해서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한반도의 역사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게 도망갈 때가 꽤 많았었지만 땅의 민초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 그리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많이 쓰러져 갔었던 의병분들을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대첩을 이끌었었던 김시민. 이분은 논기와의 스토리도 있죠.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홍희 장군, 곽재우. 이런 의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일본군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작전을 이제 수행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수와 소수가 싸울 때는 소수가 유리하려면 게릴라 전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군도 그 중에 뛰어난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산성 싸움처럼 말이죠. 그래서 권율 장군은 이 백성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에 행주대첩에서 크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 대첩은 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삼국지에서도 3대 대전을 하면 관도대전, 적벽대전, 이릉대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임진왜란에서는 이 3대 대첩을 보통 이렇게 꼽습니다. 자, 선조의 요청에 의해서 명나라가 이여송과 함께 군사들을 와 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거는 조선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겉으로의 명분이 아니라 사실은 명나라는 요동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낸 거였어요. 여진이 북쪽에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동지방에 판을 크게 벌렸던 겁니다. 그래서 대량의 은이 요동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일본이 수도 한양을 점령을 하고 명나라를 향해 들어오려면 요동지방을 거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는 이 요동지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 평양성을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옵니다. 평양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첫 번째, 백제의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던 곳이 평양성이었죠. 두 번째,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정책의 기지로서 활용한 데가 국내성에서 수도를 옮긴 평양성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길 것 같았어요. 일본군도 움찔했고요. 다만 명나라 군대가 일본과의 벽제관 전투에서 져요. 그래갖고 전쟁이 이렇게 누군가한테 바로 유리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교차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이 명나라한테 야, 우리 잠깐 전쟁 쉬고 이야기 좀 하자 하면서 휴전을 제의해요. 그래서 3년간 전쟁을 쉬게 됩니다. 임진왜란 맨날 전쟁이 일어났었던 건 아닌데 이 일본이 명나라한테 요구하는 게 터무니가 없습니다. 명나라 황제의 공주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첩이 된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명나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끝이 나고 1597년 정유년에 일본은 다시 조선을 침략합니다. 그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그래도 각지에 있었던 의병들과 관군들 그리고 또 조명연합군은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특히 이 이순신 장군은 그의 공로를 시기했었던 정적들에 의해서 삭탈관직 당하고 백의종군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되셔서 돌아왔어요. 근데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네? 하지만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명량에서 외구의 배를 크게 부쉈기 때문에 명량 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어지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으면서 지도자를 잃은 왜구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결국 1598년 임진왜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이제 전쟁이 마무리가 지어가는 거죠. 임진왜란이 남긴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저의 조선과 일본, 명나라까지 낀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전쟁의 장소였던 조선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고 땅도 많이 불타고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국토가 황폐화 되어갔습니다. 게다가 전쟁은 불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대장과 사람들을 적었던 호적이 불타 없어지니까 세금을 때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전쟁 뒷수습해야 되니까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하잖아요. 조선은 사농공상의 개념이 굉장히 뚜렷해요. 성리학의 나라니까요. 돈이 부족해졌던 조정은 부자가 된 상민에게 너에게 진짜 관직을 줄 수는 없지만 명예직으로 줄게 하면서 공명척을 발급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민인데 장사를 해갖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전쟁의 뒷수습을 위해서 내가 기부금을 엄청 크게 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그 대가로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거를 받고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조정에 나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는 이제 양반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조선 후기가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중국 땅에서는 명나라가 그 전에도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을 참가하게 되니까 답이 없어진 거야. 그 틈을 타서 여지는 세력이 커집니다. 명나라 눈치 볼 거 이제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금나라의 후예, 두 번째 금나라잖아요. 후금을 칭하고 이름을 또 한 번 바꿉니다. 그게 바로 청나라예요. 자, 그러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그의 라이벌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크게 이기고 나서 현재 일본의 수도 도쿄인 에도에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야 우리 다시 국교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간 거지 내가 쳐들어간 건 아니거든. 나는 너네한테 악감정 없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신사 좀 보내줘서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학자들이랑 기술자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끌고 가요. 특히나 이 경상도 지방에 유림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상도 지방이니까 안동, 도산서원 하니까 되게 이황의 제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자들 중에서 퇴계 이황의 제자들 후손들이 많이 이제 끌려가면서 일본은 성리학, 특히 퇴계학이 엄청 발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삼평이라고 하는 도공이 여기 납치가 됐는데 살아나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가진 재주를 가지고 일본에서 먹고 살기 시작했는데 도자기가 엄청 이쁘고 엄청 인기가 많아지네. 그게 바로 아리타 자기입니다. 이 자기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부과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의 배경과 전개, 결과,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분조를 함으로써 조선의 국내 상황을 혈신감 있게 지켜봤던 광해군은 어떤 정책을 했고 대체 조선의 지도자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또 한 번의 큰 전쟁을 치르게 됐을까요?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선조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왕위에 굉장히 힘겹게 오릅니다. 정통성 문제도 있었고 선조도 새로 결혼을 해서 왕비를 들였는데 그 사이에서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어린 아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후궁의 아들보다는 중전의 아들이 훨씬 더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정말 힘겹게 왕위에 오릅니다. 자, 그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와 백성들을 돌봐야 됐고 더 이상 외적의 침입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전후 복구와 국방력 강화에 굉장히 큰 힘을 쓰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야 됐기 때문에 토지 대장도 다시 정리하고 호적도 다시 기입을 하게 되고요. 또 전쟁은 아무래도 모든 시스템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엉망이고 사람이 엄청 죽잖아요. 그래서 역병이 돌면 진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허준을 통해 동의보감이라는 이 의학서가 나오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조선에는 세금을 걷는 시스템이 조세, 공납, 역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특산물, 공납을 가지고 장난질들이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되면서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전쟁까지 했으니까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는 건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은 특산물 대신에 땅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쌀, 동전, 면, 배, 포 이걸로 걷자 하는 대동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반들이 엄청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 땅을 재야 되잖아요. 확실하게. 누락된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부터 시작된 대동법은 약 100년에 걸쳐서야
전국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1609년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기후약조를 체결하면서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조선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또 심상치 않아요. 꿈틀꿈틀합니다. 여진이 강성해져서 후금을 세우고 명나라를 친 거예요.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에 요구를 합니다. 너네 때문에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임진왜란 우리가 참여해서 피해 봤잖냐. 그리고 우리가 도와준 것도 사실이니까 보험병 내놔라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가 도움 받았어요. 명나라 없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광해군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상태에서 도왔다가는 조선이 없어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해군은 이거를 거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번 시간에 우리 붕당 배웠었죠. 동이는 신진살인, 서인은 이제 기성살인이라고 배웠었잖아요. 그리고 동이는 나중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광해군과 함께 했었던 붕당이 바로 북인입니다. 광해군의 입장은 이거를 거절을 하려고 하다가 서인들한테 엄청 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명나라는 우리 조선에게 있어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해준 제조 지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진짜 황제의 은혜 때문에 우리 조선이 있는 거다.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 당시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광해군은 도와야 되는 상황인데 조선의 국내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니까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를 몰래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상황을 봐서 투항해라. 이거 우리 상황 이렇다는 걸 알려라. 굳이 너네가 전면전에 나서서 싸울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강홍립과 조선의 원병을 명나라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그런데 강홍립이 봤을 때 야, 이거 싸웠다간 진짜 개죽음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투항해버립니다. 항복!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 사실은 여차저차 해서 우리 상황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후금한테 악감정은 없다. 근데 이게 나라 대 나라 도움 받은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후금 입장에서도 오케이 콜, 그 정도는 이해 못 해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서인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요. 광해군 내 진짜 짝퉁 바가지 이거 내가 알아봤다. 왜냐?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고 자기 새엄마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게 불안해지니까 써서는 안 되는 수단이었는데 광해군도 어지간히 급했었나 봐요. 아, 그렇다고 이거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영창대군을 이 초가집에다 못 나오게 하고 방에 온도를 엄청 뜨겁게 달궈서 쪄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 새엄마를 유폐를 시킵니다. 결국은 이 서인이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영창대군 살해, 인목대위 유폐권 이거를 가지고 단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왕에 오르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조 반정이에요. 그리고 광해군과 북인은 몰라 그래서 광해군은 강화도랑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되고요. 인조를 위시하여서 서인이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이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붕당의 형태가 흘러가게 돼요. 서인은 명나라가 최고예요. 지는 해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는 명나라랑 친하고 금은 배척한다. 인조반정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네를 도왔는데 왜 나는 2등밖에 안 돼? 그러면서 불만을 가지고 난을 일으킵니다. 결국 진압이 되기는 하는데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인조가 공주까지 피난을 갈 정도로 반란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이괄의 잔당들이 후금한테 가가지고 일러 바친 거지. 폐하, 사실은 조선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인조는 너네 엄청 싫어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1627년 후금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에요. 인조랑 조정은 강화도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왜냐면 이들은 융원민이기 때문에 배를 못하니까요.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인데? 고려 후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최우가 최후의 항전을 결사하면서 수도를 옮겼었던 게 개성에서 강화도죠. 그거랑 겹치죠. 어쨌든 이립과 정봉수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 결사항전이 이루어졌지만
아무래도 유목민족이면서 전쟁에 능했던 후금을 상대하기엔 조선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래서 결국 후금은 형, 조선은 동생, 이 관계를 체결하고 나서야 후금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10년 뒤에 또 전쟁이 터집니다. 자, 이제는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 조선한테 형 동생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좀 더 업그레이드 할까? 나는 임금, 너는 신하. 그러니까 나를 섬겨 하는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안에서는 싸움이 나요. 난리가 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황제는 영원히 명나라뿐이다. 그러니 무조건 싸워서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후금한테, 청나라한테, 저 유목민족한테 지지 말자 하는 주전파. 대표적인 사람은 김상훈이 있고, 주화파. 겉으로는 우리가 화약을 맺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 워너비는 명나라니까 겉으로는 화약을 맺고 나중에 전쟁 준비해서 때려버리자. 그러니까 지금은 숙이자 하는 주화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최명길이 있었고요. 결국은 조선 안에서 주전파가 힘을 얻었고 이에 빡쳤던 청나라는 결국 1636년 병자년에 청나라 황제 태종이 직접 쳐들어오면서 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 루트 막았어요. 야, 그거 또 당할까 싶니? 우리를 뭘로 알고? 그래서 인조랑 나머지 신하들은 길을 틀어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40여일을 항전하지만 못 버텨요. 그래서 결국 너는 왕으로서의 의복을 버리고 신하로서 황제인 내게 나아오라 하면서 삼전도에서 309 고주례 3번 절하고 9번 벌이를 꽝꽝꽝 조아리면서 결국 군신관계를 굴욕적으로 체결을 하게 되고 또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 두 번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이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굉장히 갖은 고초들을 당했지만 소현세자는 이때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과 그때 청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아담 샬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선교사랑 교류를 하게 되면서 조선도 이렇게 발전했었으면 우리가 전쟁에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조선 입장에서도 사실 까놓고 얘기하면 고집 안 부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여러분 이 중립 외교 굉장히 실용적이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4대 관계를 맺었던 거랑도 이거 같이 적용해보자고. 작은 나라였던 조선이 중국을 한 번에 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거랑 맥락을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서 누군가의 눈에는 저 중립 외교가 굉장히 굴욕적이고 차라리 죽는 이만 못한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힘이 없을 때는 바짝 엎드려서 힘을 길러야겠구나. 근데 이게 또 변질될 수도 있겠구나. 진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이 일정 기한이 지나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소현세자는 꿈을 안고 아버지 인조에게 자, 우리 조선이 발전하려면 청나라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소현세자가 겁나 마음에 안 들어서 벼루로 빡 하고 던져서 때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소현세자는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그러면 세자가 없으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에게 왕위가 올라가겠네요. 그가 바로 효종입니다. 근데 그는 정통성도 부족해요. 일단 둘째 아들이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서인은 전쟁의 책임이 있잖아요. 패전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는 청나라한테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힘을 길러서 청나라를 정복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 북벌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때 당시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엄청 지원을 했었고 또 조선은 명나라가 망했으니까 명나라 다음에 작은 중화인 우리 조선이 정통성을 이어나가야 돼 하는 소중화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준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효성은 없었어요. 효종이 죽으면서 이 북벌운동도 좀 유야무야 되고요. 오히려 효종이 죽고 나서 서인과 남인끼리 효종과 효종비 상봉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게 예속 논쟁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8세기가 되면 중국을 직접 사신으로 갔던 실학자들이 청나라를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우와 대박! 이야 조선은 엄청 미개한 거였네. 그럼 우리 발달된 거 우리한테 맞게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북학론이 제기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실학자들이 활동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고요. 1712년 숙종 때 청나라 관리랑
우리나라 관리 사이에서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만주랑 간도 땅 들어보셨잖아요? 고구려의 영토가 되고 발해의 영토가 되는 곳. 근데 여기가 여진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기원이 되는 굉장히 신성한 지역이었대요. 근데 조선 사람들이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고 또 먹을 것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만주 간도 땅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봉금 지역이라고 딱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도 조선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다가 결국은 조선이랑 청나라 각각 관리들이 파견이 되어서 이 일대를 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두산 정계비에다가 조선과 청나라 이 영토의 경계는 토문강 이 지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도를 이렇게 잠깐 살펴봤을 때 두만강을 토문강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영토가 많지만 만약에 이거를 토문강을 이렇게 지류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영토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백두산 그 다음에 요 동북공정에 신경 쓰는 이유가 간도랑 만주 지역의 요 영토 영유권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전기 외교 관계였던 4대 교린과 조선을 뒤흔들었었던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죠? 그런데 선생님의 이 유튜브랑 필기를 가지고 교과서랑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스스로가 익힐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히 들이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역사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냥 암기하는 과목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서 의견과 표현이 진짜 다르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줄 아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시고 또 현재를 분별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봐요. 한국사는 아이의 몽구쌤.